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인장 등록과 관련된 규정으로 옳은 것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변경된 인장을 등록과정에 등록해야 된다. 원래 공무원이 하는 거는 7일 계획공개서 10일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장 변경 등록, 정보 공개 7일 맞죠? 자, 인장을 등록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등록과정에 제출해야 된다. 원래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죠. 물론 교육공개에서는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할 수 있고 소속 공개에서는 고용 신고할 때 인장 등록할 수 있다 그죠? 그럼 등록해야 되는 인장은 법인은 절대 법인은 대표자 인장 등록하는 거 아니죠. 법인 인장을 등록해야 되죠. 그런데 개인은 자기 주민등록표 등에 나타난 자기 성명이 기재된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을 등록합니다. 법인은 인장 크기 규정은 없죠. 그죠?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개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법인인 경우에 절대 인장 등록 신고서 들어가는 경우는 없죠. 그럼 여기에서 인감증명서를 등록과정에 제출하는 것은 법인이죠. 개인은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거 아니니까 틀렸고. 3번에 법인의 기업공개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건 잘못되죠. 그죠? 자, 법인은 법인 인장을 등록해야 돼요. 분사무소, 법인이니까 원칙은 법인 인장 등록하는 게 원칙인데 때로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기로도 한다. 분사무소는 법인 인장 등록해도 되고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도 되니까 두 개 다가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법인은 무조건 법인 인장 등록해야 되죠.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요거 들어가면 안 되죠. 4번에 법인이 계획공개서 분사무소 인장 등록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과정에 해야 된다? 말도 안 되죠.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등록과정에 합니다. 5번에 계획공개서는 중개업 등록 신청 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가 아니고 등록할 수 있다. 이게 맞죠. 원래는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하죠. 자, 10번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는 금쟁이 중에서 기업공개서를 대상으로 한 금쟁이 중에서 부당 단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공개에 대한 업무 방해죄 전부 다 3년에 3천이죠. 1번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은 표시광고, 부당 표시광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년에 3천 아니니까 틀렸고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부당하는 거 3년에 3천짜리 맞고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외의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단체,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 3년에 3천짜리 맞죠. 4번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해라는 말은 얼마보다 높게 내라 가격을 상승시키는 행위다. 요거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금지행위 맞죠. 그죠? 여기에 이하로, 이상으로 이런 거 조심하시고 원래 금지 행위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4번 그리고 5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공개서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4번, 5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는 안 들어가죠. 자, 11번에 소속 공제사가 중개업을 하면서 중요상에 관한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속 공제사는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그러면은 자, 고용인하고 기업공개사의 관계에서 실제로 법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가면 갈수록 이렇게 구체적인 지문이 나올 구체적인 예가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면 지금 중요상에 대한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금지행위죠. 그죠? 1년에 1천입니다. 금지행위 기업공개사 위반하면은 상대 취소, 소속공개사 위반하면은 자격 정지예요. 그럼 자격 정지 6개월 이하의 자격 정지 중에서 기업공개사가 상대 취소다 하는 말은 1년에 한 번 위반하면 6개월 업무 정지 주죠. 그러니까 자격 정지도 6개월짜리예요. 그럼 여기에 6개월 이하의 자격 정지가 될 수 있다 해도 맞고 6개월 자격 정지될 수 있다 해도 다 맞는 거예요.
이번에 소속 공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요사항하는 것 1년에 1천 맞고 기업공개사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기업공개사가 금지한 거로 보죠. 그죠? 상대 취소니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맞고. 기업공개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업공개사는 공인 때문에 벌금 받을 수는 양불규정으로 벌금을 받지만 징역은 안 받는다 그랬죠. 여기에 1년 이하의 징역, 요게 잘못됐죠. 5번에 기업공개사는 과실이 없어도 어린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맞네요. 그러면은 자, 고용인을 고용할 때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지만 고용신고는 절대 고용 후 10일 이내가 아니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고용인이 잘못해가지고 어린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기업공개사 물어줘야 되는데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기업공개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물어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은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해서 고용인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형벌이 대상이 되었을 때 고용인은 징역이나 벌금 받는데 기업공개사는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 선고받는다. 징역은 안 받죠. 동일한 벌금 아니죠.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 물론 양벌규정으로 벌금 받는다 하더라도 결격사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벌금을 받는데 고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결의하지 않았다면 벌금은 안 주겠다는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게 주의나 감독을 잘했다 하더라도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또 손해배상을 하고 나면은 고용인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죠. 기업공개사 양벌규정으로 벌금 받은 거 가지고는 구상권 청구는 안 됩니다. 고용인의 모든 행위를 기업공개사 책임을 지는 건 아니죠. 업무상 행위만 책임을 진다. 또 고용인이 잘못하면 기업공개사 연대에서 책임을 지지만 기업공개사가 잘못했다고 해서 고용인이 연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자, 12번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포상금이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오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도 포상금이 나오는데 두 개 다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두 개 짬뽕 해가지고 답으로 넣을 수가 있으니까 하는 김에 한꺼번에 같이 볼게요. 그럼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 대상은 형벌의 대상이 돼야 돼요. 형벌의 대상이 아니면 포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형벌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럼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것은 무등록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3년에 3천이죠. 등록제나 자격증을 대여 양도하거나 대여 양수받은 자 1년에 1천. 그 다음에 올해 추가된 게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 강구했다 1년에 1천. 그 다음에 거래지서 교란 행위했다 3년에 3천이에요. 그러면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이나 신고센터에 누구에게 신고나 고발했다 하더라도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지급할 수 있다.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포상금을 지급하려면은 포상금 지급할 돈을 만들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요. 등록관청에 포상금을 지급하죠. 시도의사가 보조할 수 있다 말해도 안 되죠. 그죠? 국고에서 100분의 50 범위로 보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관청에서 적발되기 전에 신고나 고발해야 되는데 전부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다 그랬죠. 불기소 처분했다 공소 제기 안 했으니까 지급하는 거 아니죠. 무죄 판결 받았다 판사 앞에 세우서니까 무죄 판결 받았죠. 그러니까 공소 제기했으니까 지급을 합니다. 등록관청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하면은 등록관청은 마음대로 지급을 못하고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공소제기하거나 기소했는 것을 결정하고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물론 한 개의 사건에 대해서 두 명 이상의 공동으로 청구했다 같이 왔으니까 균등하게 배분한다. 물론 합의가 되면은 합의된 방법으로 지급을 하겠죠. 하나의 사건에서 두 건 이상의 신고나 고발이 왔다 따로 왔으니까 최초로 신고나 고발자에게 지급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는 과태료를 같이 보셔야 돼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고 외국인 특례 규정도 있고 토지 거래 허가가 나오는데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는 포상금이 안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은 과태료죠. 그러니까 신고할 때 과태료가 총 4개가 있죠. 그죠? 첫 번째가 3천만 원 이하
100분의 5 이하에,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4개가 있는데 3천만 원 이하가 우리 거래지서 권한 행위로 들어가는 부당하는 그게 그대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거래 계약이 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 그러니까 계약 해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했다. 또 하나가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라 했는데 제출 안 했다. 다른 조치를 이행해라 했는데 이행 안 했다. 요거 3개가 3천만 원 이하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임대차하고 관련된 거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요거 2개 구분하는데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옛날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에서 100분의 5로 바뀌었어요. 3배니까 하나, 둘, 셋 이러죠. 거짓 신고했을 때, 신고하기는 신고했지만 내용을 거짓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신고 의무자가 거짓 신고했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했던 전부 다 100분의 5, 나머지는 전부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임대차 요거 추가로 들어간 거 포상금 대상인데요. 그건 포상금을 준다는 말은 위반 행위가 큰 거죠, 그죠? 제일 큰 거 요거 2개 들어가는데 요거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공무원이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해라 했는데 제출 안 했다. 공무원이 알죠. 아는데 그 사람 신고했다. 포상금 지급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럼 요거 빠지는 대신에 거짓 신고 중에서 제일 큰 것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거짓으로 신고했다. 요거 포상금 대상이 돼요.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포상금은 여기에 있는 과태료의 20%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최고가 1,000만 원이에요. 이런 것들은 최고 1,000만 원이다 할 수가 없죠. 이것도 3천만 원 이하에서 20%면 최고 6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요거 100분의 5, 요 부분만 최고가 1,000만 원이다. 전체적으로 최고가 1,000만 원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신고했지만 그냥 포상금 지급하는 게 아니고 돈이 나와야 되니까 과태료 처분했을 때, 부과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신고, 과태료가 안 나고 형벌이죠. 그죠? 토지거래 허가에서 돈 넣는 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 다음에 또 돈 넣는 게 이행 강제금이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했다. 그러면은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요거는 공제사법은 마찬가지로 한 건당 50만 원이에요. 자, 이것도 돈이 나와야 되니까 요거는 공제사법은 마찬가지로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죠.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는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내려야 돼요. 이행명령 내렸을 때 포상금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요래 있는데, 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지급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가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돼서 신고했다. 지급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위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 신고했다. 지급 안 합니다. 또 하나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했다. 지급을 안 해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과태료 20%를 지급한다 하는 말은 돈 받아가 돈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돈이 남죠, 그죠? 남는데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들어가면 안 되죠. 이 부분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100분의 50 범위 내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또 하나가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을 첫 번째 했어요. 여기 두 번째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1개월 이내, 여기에서는 2개월 이내.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를 하죠. 그 다음에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거는 수사기관에서 허가관청으로 통보를 해라 그랬어요. 이행명령도 허가관청에서 합니다. 그럼 이거는 다른 거 확인할 게 없어요. 확인할 게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지급 결정일로부터가 아니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공제사법에서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여기에서는 신청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이렇죠. 자, 12번. 포상금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시험 범위가 아니죠. 한 건당 50만 원이 아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니고 우리 법령에 따라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한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포상금은 국고에서 주죠. 시도지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고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의 포상금은 수사기관이 지급한다. 어디에 신고나 고발했다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은 등록관청이 지급하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포상금은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한다. 같이 했으니까 균분한다 맞고, 결격사에 해당하는 기업공개사가 중개업을 하는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 대상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등록 효력이 없어지는 사유가 크게 3개가 있어요. 폐업하고 난 뒤에, 폐업하면 등록 효력이 없어지죠. 등록 효력이 없어지고 난 뒤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자로 처벌받습니다. 또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면 등록 취소되는데, 이럴 때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등록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면 자동적으로 등록 효력이 없어진다 그러죠. 등록 효력이 없어지고 난 뒤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자로 처벌받습니다. 대신에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는 거 말고는 어떤 사유라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등록 효력이 없어집니다. 등록 효력이 없어지고 난 뒤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자로 처벌받죠. 그럼 결격사에 해당하면 등록이 취소되죠. 그런데 지금 결격사에 해당하는 기업공개사다, 등록 취소됐다는 말이 안 나왔죠. 아직 등록 효력은 살아있죠. 이 사람은 기업공개사입니까? 무등록자입니까? 무등록자 아니죠. 그죠? 기업공개사니까 포상금 대상은 안 됩니다. 자, 13번 다음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겸업규정을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겸업하고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맞고, 중개법인은 토지분양 대행을 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자, 법인인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 보면은, 첫 번째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임대 관리를 할 수 있지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대상은 상가구 주택만 들어갑니다.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즉 컨설팅 할 수 있죠. 세 번째가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는데, 핵심은 오로지 기업공개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물론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지,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즉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주택의 분양 대행할 수 있죠. 또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으로서 이사업체, 도배업체 소개할 수 있다. 이사업, 도배업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오로지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할 때만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는다. 법인인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인 기업공개사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경매 공매하는 것은 중개인은 못합니다. 나머지 5개는 모든 기업공개사 할 수 있죠. 또 요 6개는 중개업 아니에요. 중개업 아니라는 말은 법정 보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물론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 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 6개는 중개업 아니니까 특수법인을 할 수 없죠. 이번에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되죠. 그죠? 상가하고 주택만 분양 대행할 수 있어요. 3번에 중개법인이 상가 분양을 대행해서 법정 보수보다 초과해서 보수를 받은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원래 초과 보수는 상대 취소 맞죠? 그런데 상가 분양 대행하는 것은 법인의 겸업 업무에 들어가는 것은 중개업 아니죠. 중개업 아니라는 말은 절대 법정 보수를 적용을 안 합니다. 틀렸고. 중개법인은 공동주택 분양 대행할 수 있다. 어떤 주택이든 어떤 상가든 분양 대행할 수 있고,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인 기업공개사가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개인은 경매 공매하는 거 법원에 등록하든 안 하든 중개인은 할 수가 없으니까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맞네요. 자, 14번 다음 중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국장으로부터 인가받아야 한다. 우리 협회 설립할 때는 국장에 인가받아야 되죠.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건 지정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거래정보 사업자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이를 공개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정보망 할 때는 중개 의뢰인은 얼씬거리지도 마라 그랬죠. 기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공개해야 되죠.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500명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 지정 요건에 일단 부가통신 사업자로 신고가 돼야 돼요. 자, 그다음에 숫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이 훨씬 중요한 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는 오로지 기업공개사만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업공개사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을 시도해서 각각 30명 이상 공인중개사가 가입용 신청해야 됩니까? 기업공개사가 가입용 신청해야 됩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기업공개사죠. 그 다음에 물론 자격은 있어야 되죠. 자격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이지 기업공개사 자격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정보처리사 1명 이상, 또 대용량의 컴퓨터가 있어야 하는데 요거 자주 나오세요. 가입한 기업공개사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컴퓨터, 한마디로 거래정보 사업자가 쓰는 메인 컴퓨터를 말하는 거지 기업공개사 쓰는 컴퓨터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기업공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중개 의뢰인에게 통보해야 된다. 중개 의뢰인 얼씬거리지도 마라 그랬죠. 그러면은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되죠.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 위로는 국장이 있고 밑으로는 기업공개사가 있다. 국장하고 관련되는 것, 운영규정하고 관련되는 것, 또 하나가 감독상 명령위반, 요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밑에 기업공개사 관련되는 거 1년 1천인데 여기에 특별히 중개 의뢰인 들어가면 안 되죠. 거래정보 사업자는 기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공개해라.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지 마라. 어떤 방법으로든 기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은 1년에 1천인데 이럴 때 기업공개사 의무도 거짓 공개하지 마라. 또 하나가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통보 안 했다고 미통보. 그래서 업무정지에 미인이할 때 미통보 거짓공개. 그중에서 거짓공개는 6개월짜리예요. 5번에 기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중에서 6개월짜리죠.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할 때 물론 국장이 취소합니다. 취소할 때는 원칙적으로 청문해야 되지만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으로 취소할 때는 청문 안 한다 그랬죠. 지정 취소의 제일 중요한 것은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받고 난 뒤에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오면 무조건 틀리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전부 다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감독상 명령 위반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안 들어갑니다. 자, 15번에 금쟁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업공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기업공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 중개 의뢰를 받은 또 다른 기업공개사의 중개로 매도한 것은 금쟁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기업공개사 자기의 의뢰인 물건을 직접 산 건 아니죠. 다른 기업공개사 중개로 사서니까 이거는 직접 거래다 아니다. 직접 거래 아니죠. 그죠? 자, 구분해야 되는 게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쟁이죠. 다른 말로 중개대상물 매매를 일회성 매매는 금쟁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의뢰인 거를 딱 한 번 샀다. 직접 거래가 아니다. 직접 거래 금쟁이로 처벌합니다. 금쟁이 형벌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직접 거래. 직접 거래할 때 또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게 이때 의뢰인은 소유자뿐만이 아니고 소유자를 대리하는 대리인이나 수임인도 포함한다. 즉 소유자의 대리인이나 수임인하고 기업공개사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이번에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쟁이에 해당한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쟁이 맞죠.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쟁이가 아니죠. 또 하나가 개인인 기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 외의 것을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쟁이가 아니다. 1년에 1천이고 3번에 중개 의뢰인이 기업공개사에게 매매계약 체결상의 대리권을 준 경우에도 자기거래 또는 쌍방대리를 할 수 없다. 자기거래랑 쌍방대리랑 같은 말이에요. 일방대리는 금쟁이가 아니죠. 그죠? 쌍방대리는 금쟁이다. 물론 양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다. 양당사자가 의뢰를 했다 하더라도 쌍방대리는 금쟁이다. 3년에 3천이죠. 4번에 무자격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도 금지행위다. 1년에 1천짜리죠. 물론 무자격자 자신은 3년에 3천이지만 무자격자의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요거는 1년에 1천입니다. 5번에 법령의 규정에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되어 있으나 전매 차익이 없다 하여 부동산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 판례가 금지행위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나오냐면은 탈세 증서할 때 탈세 목적으로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안 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그 판례에서
기업공개사가 미등기 전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중개했는데 결론적으로 전매 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금쟁이 맞죠? 이거 말고 금쟁이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초과 보수 부분이에요.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금쟁이 맞죠? 1년에 1천이에요.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의뢰인 간의 초과 보수에 관한 약정은 절대 무효가 아니죠. 이게 무효라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법정 보수 받을 수 있으니까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 물론 무자격자와 의뢰인 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은 무조건 무효죠. 자, 핵심이 하나 더 있는데 법정 보수는 중개업할 때만 적용한다. 중개업 아니면 법정 보수 적용 안 하죠. 그죠? 우연히 이래 중개하는 자, 이거는 중개업 아니죠. 우연히 이래 중개하는 자와 의뢰인 간의 초과 보수에 관한 약정도 유효입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너무 많이 받으면 일정 부분을 감액해라 이래 했고, 그 다음에 상가 매매를 중개합니다. 상가 매매를 중개하는데 권리금이나 비품을 같이 중개한다. 권리금이나 비품은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이것은 중개업이 아니죠. 중개업하고 중개업 아닌 것을 같이 하면서 포괄적으로 보수를 받았다. 초과 보수로 처벌할 수 없다. 또 하나가 기업공개사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초과 보수 받았다. 처벌한다 안 한다? 처벌한다. 즉 이것은 중요 부분에 관한 법무의 착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벌합니다. 그러면 초과 보수는 받는 게 문제가 되지 돌려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그랬죠. 그럼 초과 보수 상당의 당좌 수표를 교부받았는데 부도고 나서 돌려줬다 하더라도 초과 보수 받았으니까 처벌합니다. 기업공개사에 처벌하기 위해서 어린에게 초과보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손해가 났든 안 났든 초과보수 받으면 무조건 처벌합니다. 자, 16번에 다음 중 보증 설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중개 의뢰인의 손해가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기업공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즉 기업공개사는 보증 설정금의 한도 내에서만 물어주는 게 아니고 의뢰인의 손해 전액을 다 물어줍니다. 이번에 기업공개사는 기업공개사 업무상 행위로 공제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한 때는 기업공개사는 15일 이내 다시 보증을 설정한다. 15일 맞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하나 봐야 되는 게 15일이라는 거 중요하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을 때 15일 이내 부족분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죠. 공탁했을 때 15일 이내 부족분을 보존해야 된다. 이래놔야 되죠. 자, 보증을 설정한 기업공개사가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이 지문은 틀렸죠. 그죠? 이 틀리는 지문을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볼 때 앞에 만료가 나와야 뒤에 만료가 나와야 돼요. 즉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기업공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는 만료일까지, 만료가 안 나오면 뒤에 만료 나오면 안 되죠. 보증을 설정한 기업공개사 보증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4번에 중개계약에 따른 기업공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 의뢰인이 기업공개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이 지문 자주 나와요. 보수를 받는 것은 권리죠. 확인 설명하거나 손해배상해야 되는 것은 의무입니다. 권리를 이행하지 않아도 의무는 다 해야 되죠. 보수를 안 받는다고 해서 손해배상 의무, 확인 설명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5번에 공탁으로 업무 보증을 하는 경우 기업공개사가 피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공탁금 세자니까 3년 맞죠? 자, 보증 부분에서 꼭 봐야 되는 것이요. 우리 보증 설정 서류 사본을 교부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런데 보증 설정 안 하고 중개업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외우는 그 중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상대 취소예요. 상대 취소는 다 못 외우더라도 문제가 꼭 나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하세요. 자, 첫 번째가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 취소, 이중사무소 상대 취소죠. 이중사무소 상대 취소다.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 시스템을 애당초 이중사무소에서 나왔으니까 같이 보세요. 금쟁이 상대 취소 무조건 나옵니다.
그다음에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 무조건 나옵니다. 보증 설정 안 하고 중개했다 이것도 자주 나와요. 그런데 거래계약서 위반했다, 보증 설정 안 하고 중개했다 1년에 1천이라고도 한 번씩 나오는데 이 두 개는 형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또 박스 문제에서 한 번씩 나오는 게 등록 기준 미달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 취소는 나오는 것만이라도 요거는 기억을 하세요. 자, 17번에 서울특별시 주사무소가 있는 중개법인의 부산광역시 소재 분사무소에서 대구광역시에 있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면적이 같은 건물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 분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은 얼마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주택이냐 아니냐 구분해야 되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의 면적이 똑같다면 주택으로 봅니까? 주택 외로 봅니까? 주택이죠. 주택이 2분의 1 이상이면은 주택이죠.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하죠. 시도조례로 정하는데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입니까? 아니면은 주택 소재지 시도조례입니까? 중개사무소, 분사무소라면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죠. 그러면은 분사무소가 부산광역시 있으니까 다른 건 볼 필요가 없고 부산광역시 조례를 보면 되죠. 자, 계약기간 2년 아무 필요 없죠. 임대보증금 1,500, 월 차임 3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4,500이니까 5천만 원보다 작죠. 4,500에 70% 합니까? 80% 합니까? 절대 4,500에 70% 하는 거 아니죠. 처음부터 계산을 다시 해야 되죠. 그러면 1,500 플러스 30만 원 곱하기 70, 그러면 3,600이죠. 3,600에 부산광역시 조례 0.6%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22만 얼마, 20만 넘죠. 한도액이 20만 원이니까 20만 원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일반인이 받는다는 규정이 없죠. 일반인이 받는 게 최고 20만 원이니까 답은 40만 원 되겠네요. 자, 18번에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자격자 의뢰인 간의 초과보수 약정은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다. 이거는 전부 다 무효죠. 기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초과보수 약정은 무효다. 초과보수 약정이 무효라면은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죠. 무자격자가 우연히 일에 중개하는 경우 과다하지 않은 초과보수 약정은 유효다. 이거는 중개업 아니죠. 우연히 한번 하는 것. 이거는 법정보수 적용 안 하니까 초과보수 약정도 유효입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너무 많이 받은 일정 부분을 감액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고, 초과보수 금지 행위로 기업공개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중개의뢰인에게 초과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한다. 틀리죠. 손해가 나든 안 나든 처벌한다 그랬어요. 기업공개사가 법정보수를 초과하는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그 부동산에서 당좌수표를 돌려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받기는 받았죠. 처벌합니다. 중개보수에서 별도로 하나 봐야 되는 게 보수 지급 시기는 원칙은 약정에 의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절대 거래계약 체결하는 날 지급하는 게 아니죠.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한다. 주택을 보느냐 주택 외로 보느냐 할 때 주택이 부속되는 토지는 주택으로 봅니다. 시도조례로 정하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한 건축물로 있을 때 주택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즉 면적이 똑같아도 주택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동일 부동산에 할 때 동일 몇 번 나와요? 3번이죠.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일어났을 때 이럴 때는 매매에 관한 보수만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다가 보수율을 곱하면 되죠. 제가 이거 할 때는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확인설명서에서 중개보수는 절대 거래금액에다 보수율을 곱하는 거 아니죠. 확인설명서는 어떤 경우에도 거래금액은 안 나온다 그랬어요. 확인설명서에는 거래 예정금액에다 보수율을 곱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거래금액에다 보수율을 곱할 때 거래금액은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일 때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곱하기 70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곱하기 100인데 계산해가지고 5천만 원 미만이면은 5천만 원보다 1원보다 작으면은 계산을 다시 하죠.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으로. 교환일 때는 큰 거 하나만 하지 평균 하는 것도 아니고 두 개 더 하는 것도 아니죠. 분양권일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분양 가액에다가 프리미엄 더하는 거 아니죠. 이미 지급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한다. 다른 말로 분양가 팔 때 받는 가격으로 한다. 이거죠. 계산할 때 제일 먼저 구분하는 게 주택이냐 아니냐.
일반이 받냐 쌍방이 받냐, 주택이라면 일반이 받는 한도액도 확인해야 되죠. 기업공개에서는 보수뿐만이 아니고 실비 받을 수도 있죠. 실비는 누구에게 받는다 퉁치면 안 되죠. 그죠? 권리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고, 예치 시 필요한 실비는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자, 19번에 다음 중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기업공개에서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맞죠? 상기 1의 규정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맞고,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유산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상기 3의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고, 법인인 기업공개사의 분사무소에 5개월 간고문을 설치하는 때는 법인은 대표자 생명을 표기한다. 분사무소는 절대 대표자가 아니고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기합니다. 20번에 다음 중 중개사무소 휴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업공개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과정에 신고해야 된다. 반드시 이런 말이 나오면은 예외가 하나라도 있으면 틀리죠. 그죠? 내용을 모르면 반드시 이런 거는 주로 틀렸다고 보는 게 좋죠. 그죠? 100%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면은 기업공개사는 자, 휴업할 때 휴업, 폐업, 재기업, 휴업기간 병지행 신고 나오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사전 신고다. 휴업하려는 경우 미리 한다. 미리 신고해야 된다. 이죠. 대신에 휴업할 때 무조건 신고하는 게 아니고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군에 갔다 입영, 병원에 갔다 요양, 학교 갔다 취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입니다. 그럼 2개월이나 3개월은 휴업신고 안 해야 되죠. 종종 나왔어요. 2개월 휴업신고 안 해가지고 과태료 받았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이번에 기업공개사가 휴업신고하는 경우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자, 우리 자격증 반납하는 경우는 자격 취소됐을 때 말고는 반납하는 게 없죠. 그럼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죠. 그럼 등록증 반납하는 게 휴업이나 폐업 신고할 때는 사전 신고니까 사전에 신고할 때 반납을 해야 되고, 등록 취소됐을 때 7일 내에 등록증 반납합니다. 그러면은 반납하는 게 있으면 전자문서를 할 수 없죠. 휴업이나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를 할 수 없고, 휴업기간 변경 신고나 재기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죠. 3번에 기업공개사가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이 질문은 사실은 좀 어려워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은 등록이 취소되죠. 휴업기간 중에 업무를 했다. 그러면은 자,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휴업기간 만료되기 전까지 하면 되죠. 재기업 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돼요. 그러면은 휴업기간 중에 업무를 했다는 말은 재기업 신고를 안 했다는 말이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4번에 재기업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공제해서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그러면은 재기업 신고받았다 사람이 새로 한 명 생겼죠. 없어지다가 생겼으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내용이 맞고, 휴업한 기업공개사가 재기업하려는 경우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없다. 재기업할 때 반납하는 게 없죠. 전자문서로 할 수 있죠. 그러면 재기업 신고받는 등록관청은 즉시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즉시 있는 것은 등록증 반환하는 거 요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개인이 사망했을 때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지체 없이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졌죠. 대신에 법인 해산으로 등록 취소됐을 때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등록 취소된 날부터 7일 내 등록증을 반납해야 돼요. 지금까지 문제의 핵심은 법인 해산했을 때 등록증을 반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였어요. 반납해야 되죠. 물론 지금은 휴업이나 폐업 신고는 부가세법에 따른 신고, 중개업에 따른 신고를 등록관청이나 세무서에 같이 한꺼번에 같이 할 수도 있다. 자, 21번에 다음 중 공제에서 협회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상등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된다. 요거 수업 시간에 한번 들어봤습니까? 이런 지문은 있기는 있어요. 그럼 수업 시간에 들어본 게 별로 없죠. 수업 시간에 중개사법은 수업 시간에 안 나왔다는 말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말은 답이다, 아니다. 답 아닙니다.
지급 이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이건 맞죠. 대신에 구분되는 게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이죠. 물론 협회는 공제사업하고 다른 사업을 별도로 회계 관리해야 된다. 책임 준비금은 공제 부분에서 나오니까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아니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죠. 3번에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지급 여력 비율은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자, 협회 부분은 전부 다 국장이 하는 거니까 그거는 별도로 안 해도 돼요. 다만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는 돈 들고 나가는 거다. 국장은 돈 들고 나가는 거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만 국장의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 원장이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협부분에서 조금 더 보충을 하면은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물론 공제사업을 하는 것도 비영리로 합니다. 사단법인이니까 우리 공직에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자, 협회 설립할 때 이 숫자 자주 나와요. 발기인총회, 발기인 세자니까 몇백 명, 300명 이상. 창립총회 600명이죠. 그 중에서 서울에서 100명 이상. 요거 세 개가 자주 틀리게 나와요. 서울에서 1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을 시도해서 각각 30명 이상. 총회 결상은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며칠이네? 요거는 절대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지체 없이 보고한다. 협회 국장이 인가받아야 되죠. 하지만 인가받음으로써 협회 성립하는 건 아니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자, 협회는 지부나 지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이 아니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나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둘 수 있다. 그런데 지부나 지회를 설치한 때는 사후입니다. 지부는 시도회사에 신고해야 되고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하지만 신고받은 시도회사나 등록관청이라 하더라도 절대 협회나 지부나 지회 지도감독할 수 없다.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오로지 국장만이 할 수 있죠. 업무, 고유 업무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고, 물론 고유 업무에 부동산 정보 제공하는 업무 이런 것도 있어요. 공제사업은 아까 했고, 운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답니까? 둘 수 있답니까? 이거 꼬이면 안 돼요.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협회 두자가 중요하고 둔다 두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회원은 위원은 2명이네. 말이 안 되니까 20명 가부동산에서 의결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1명 빼가지고 19명이네. 임기 두자니까 2년이죠. 그런데 2년은 두 번째 나왔죠. 그러니까 두 번 할 수 있으니까 1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자, 22번에 공직에서 법령상 개혁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혁공개사의 업무정지 처분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할 때 청문하는 거 아니죠. 취소하려는 경우 등록 취소,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하라는 게 청문하는 거지 행정처분할 때 청문하는 건 아니다. 그죠? 물론 청문은 해야 되지만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으로 취소할 때는 청문 안 한다 그랬죠. 이번에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이를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시효제도입니다. 공직에서법 시효제도 딱 하나가 있어요. 업무정지만 3년 경과하면 할 수 없고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나 지정 취소는 이런 규정 자체가 없다 그러죠. 제하고 공부하는 데서 시효제도 3년 이거 말고 한 번 더 나오죠. 어디서 나오냐면은 상가임대차보법에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자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계약기간이 끝난 날보다 3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3년 넘어가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 3번에 등록관청은 법인인 개혁공개사 분사무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맞죠? 봐야 되는 게 한 두세 개 있어요. 업무정지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죠. 또 하나가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하죠. 등록관청이라는 말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입니다. 분사무소의 업무정지를 절대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이 줄 수 있다. 또 하나가 분사무소는
신고했지 등록한 건 아니죠. 등록 안 했으니까 등록 취소해 줄 수는 없죠. 분사무소별로 등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지 등록 취소는 못 줍니다. 4번에 폐업 신고 전에 업무 정지 처분의 효과는 재등록한 기업공개사에게 폐업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자, 행정처분 효과 승계에서 틀리게 나올 수 있는 게 3개가 딱 정해졌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기업공개사가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업무 정지를 받았다 또는 과태료를 받았다. 업무 정지하고 과태료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절대 취소에 2회, 뭐 2번 받고 다시 받는 것, 업무 정지를 2번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받는 것, 상대 취소에 3회, 업무 정지나 과태료 아무거나 3번 받고 그 다음에 업무 정지나 과태료 아무거나 한 번 받는 것, 물론 그 중에서 절대 취소에 해당하는 거 있으면 뺀다 그랬어요. 업무 정지의 2회, 앞에 업무 정지나 과태료 2번 받고 그 다음에 과태료 받는 거 전부 다 최근 1년 이내죠. 최근 1년 이내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몇 번 받았느냐에 따라서 등록이 취소되기도 하고 업무 정지 받을 수도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업무 정지나 과태료는 효과가 몇 년 간다는 말이에요. 1년 가죠, 그죠? 자, 1년 가는데 중간에서 폐업을 했어요. 다시 재등록했다. 그럼 재등록한 기업공개사는 폐업하기 전에 기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폐업하기 전에 업무정지나 과태료 재등록 기업공개사 승계되죠. 몇 년 동안 승계된다? 1년. 틀리게 나오면 3년이라 나올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재등록한 날로부터 1년 아니죠. 폐업한 날로부터 1년 아니죠.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행정제재 처분에 승계해서 틀리게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자, 두 번째가 폐업기간이 3년 넘어가면은 재등록 기업공개사에게 폐업하기 전의 행위로 등록 취소 줄 수 없다. 등록 취소는 폐업기간에 3년 넘어가면 줄 수 없다.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업무 정지는 폐업기간에 몇 년 넘어가면은 폐업하기 전의 행위로 업무 정지 줄 수 없다. 1년. 나올 수 있는 세 번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좀 헷갈리는 게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폐업하기 전의 행위로 재등록 기업공개사에 업무정지 줄 수 있는데 폐업기간에 1년 넘어가면 업무정지 줄 수 없다. 두 개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할 때 좀 헷갈립니다. 헷갈리면은 폐업이란 말이 나오면은 업무정지는 1년, 안 나오면은 3년. 그래라도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4번에 재등록 기업공개사 폐업일로부터 1년간 승계되는 거 아니죠.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승계됩니다. 5번에 재등록 기업공개사에게 폐업하기 전의 행위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다만 폐업기간에 1년을 경과한 데는 할 수 없다. 또 등록 취소 줄 수 있죠. 폐업기간에 몇 년 초과하면 등록 취소 못 준다. 3년입니다. 자, 23번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 기업공개사는 법인이 해산했다. 개인이 사망했다. 똑같은 말이죠.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등록 취소줘야 돼요. 결격사에 해당됐다. 원래 결격사에 해당하면 등록 자체를 안 시켜주죠. 기업공개사 결격사에 해당하면 원위치 시켜라. 등록 취소줍니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다. 이거 절대 취소입니까? 상대 취소입니까? 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중 사무소를 봐가지고 상대 취소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으니까 이중 등록이죠. 절대 취소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겠다 빌려줬죠. 무조건 취소입니다.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개사라 하여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겠다. 앞에 뭐가 붙느냐면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거나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소속 공개사라 하여금 중개업을 하겠다. 정지 기간 중에 하면은 무조건 취소죠.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2회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그럼 합해서 3번 받고 2번 받았, 1번 받았다. 원래는 상대 취소죠. 그런데 상대 취소 중에서 절대 취소에 해당하는 빼라 그러죠. 그 과태료 하나만 살짝 빼면은 업무 정지 2번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받았다. 이것도 절대 취소네. 아닌 것은 없네요. 그죠? 자, 24번. 다음 중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자격 취소는 핵심이 3개가 있어요. 자, 자격 취소 사유가 정직하게 부양하자 이러죠. 첫 번째 핵심은 자격은 취소할 수 있다. 너무 무조건 들렸죠.
자, 이런 경우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두 번째가 정지기간 중에 업무했다. 두 번째 힘이 직이에요. 징역형인데 이 법이란 말이 꼭 들어야 돼요. 징역형이라도 다른 법에서 징역형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 아닙니다. 두 번째 힘이면 물론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도 자격 취소됩니다. 부정하게 처리했다, 양도되었다. 자, 취소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이 기업공개사 이중 소속하면 절대 취소죠. 소속공개사 이중 소속하면 절대 자격 취소가 아니고 자격 정지입니다. 대신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했다. 이 말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딴 데 가서 업무를 했다고 봐야 돼요.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취소되죠. 그죠? 그래서 다시요. 기업공개사 이중 소속하면 절대 취소. 소속공개사 이중 소속하면 자격 취소가 아니고 자격 정지. 소속공개사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은 자격 취소입니다. 그래서 1번에 양도되었다 무조건 취소죠.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했다. 정지 기간 중에 하면 취소죠. 부정하게 자격 취득했다 취소고 소속공개사가 다른 기업공개사 임원이 되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중 소속이죠. 이중 소속은 자격 취소가 아니고 자격 정지죠. 물론 소속 공개사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송하면은 자격 취소예요.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받았다. 자격 취소죠. 25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에 들어가죠. 교란행위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3년에 3천입니다.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 이거 얼마짜리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이다. 이중으로 하는 것 형벌 물어볼 때 무조건 나와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중으로 하는 것 전부 다 1년에 1천입니다. 결격사에 해당하는 제가 중개벌했다. 이거 무등록자 아니죠. 무등록자 아니니까 줄 수는 없다. 물론 여기에서 제가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데 조금 빠진 게 결격사에 해당하는 기업공개사 중개벌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등록 아직까지 등록 취소 안 됐으니까 무등록자 아니다. 벌 줄 수는 없고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했다. 무등록자 매수 중할 때 매 1년에 1천이죠.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했다. 아닌 자니까 1년에 1천. 기업공개사 비밀준수 위반했다. 비급의 대표명이다. 1년에 1천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상대 취소인데 1년에 1천 아닙니다. 형벌의 대상은 아니에요. 보증 설정 안 하고 중개했다. 상대 취소인데 1년에 1천 아닙니다. 형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26번에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벌칙 내용과 부가권자가 틀리게 연결된 것은 기업공개사가 다른 기업공개사 임원이 됐다. 한마디로 이중 소속이죠. 이중으로 하는 것 전부 다 1년에 1천.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미끼 광고, 과장 광고, 피해를 줄 의뢰가 있는 광고, 부당한 표시광고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누가 위반했어요? 기업공개사 위반했으니까 누가 부과한다? 등록관청이 부과하죠. 소속공개사 연수교육 안 받았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도회사가 주는 거 맞고,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주는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등록관청이 주는 거 맞죠? 원칙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있는데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물론 등록관청이 주죠. 연수교육 안 받았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도회사가 주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을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원래는 업무 정지였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겠죠. 이 질문은 꼭 나올 거예요. 기업공개사 위반했으니까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4번에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을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겠다 빌려줬으니까 1년에 1천 무조건 자격도 취소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것을 방조했다. 거짓 신고입니까? 아닙니까? 자기가 거짓 신고한 건 아니죠.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인데 거짓 신고, 자기가 거짓 신고한 거 아니니까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관청이 부과하는 것 맞고요. 자,
자, 27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부터는 조금 쉬다가 보겠습니다.